오랜만에 돌아온 마케팅 튜토리얼입니다. 오랜만에 저를 찾아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3본부 1팀 박혜연 마케터입니다. 박혜연 마케터님, 네, 저는 임선현 마케터입니다. 임선현 마케터님. 네, 그대들은 어찌 저를 찾아오셨나요? 요새 스레드 광고가 좀 핫하다고 해서 이렇게 좀 찾아왔습니다. 스레드 광고. 네, 스레드 광고에서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전 메타 내에서 파생되는 광고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광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부터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스레드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레드는 실이라는 뜻입니다. 실. 그러니까 실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뭐 이런 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메타 거예요. 메타 이거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메타 안에 스레드가 있는 거예요. 스레드. 그래서 메타 시스템,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 내에서도 스레드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런 광고 시스템 내에서도 뭐 스레드를 뭐 만지거나 세팅하거나 하는 것들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스레드는 조금 더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고 인스타그램은 이런 개인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는 시각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인스타그램이다 라고 한다면 스레드는 텍스트 형태, 텍스트와 소통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화장품 광고주예요. 화장품을 팔아요. 화장품을 파는데 인스타그램에 뭔가 내가 업로드를 하거나 뭔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완전 멋있는 제품 빡 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인스타그램이다. 근데 스레드는 요즘 날씨가 많이 건조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뭐 피부 케어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습부터 해서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요런 느낌이 나는 게 스레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이랑은 좀 다르게 여기도 광고 영역이 있는데 이 광고 영역에서는 원하는 KPI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인스타그램은 보통 우리 다 마케터다 보니까 광고 목적이 있겠죠. 보통 뭐 CPC, 뭐 CTR, 뭐 로아스, 뭐 이런 식으로 KPI를 잡으시죠. 근데 스레드는 좀 다릅니다. 이런 소통을 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요, 혹은 댓글, 혹은 브랜드의 댓글의 언급 이런 것 등을 광고의 KPI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접적인 전환 목적을 하는 광고보다는 브랜드 강화를 위한 목적성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데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의 CRM 광고 있죠. 이 CRM의 상위 버전이 스레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스레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인데 여기는 시각적 뭐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거 쓰는 거고 스레드는 약간 커뮤니티처럼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내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꿀팁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혹은 이런 걸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스레드가 굉장히 좀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유행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지금 다운로드 수도 최근에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억이 넘다 보니까 추후에 인스타그램이 조금씩 저물게 되면서 스레드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 메타에서도 이 스레드를 구현해낸 게 인스타그램이 언젠간 저무를 때 새로운 플랫폼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려고 만든 것이 스레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스레드라는 전체적인 틀은 좀 알아본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드릴게요. 저 질문이 네. 있는데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메타 이제 페이스북 광고에서는 보통 이미지랑 영상 소재를 쓰면은 영상 소재가 효율이 훨씬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스레드 안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스레드는 텍스트 기반
그리고 소통을 위주로 하는 어떤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보다는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글을 텍스트 형태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저희가 이 스레드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사례가 롯데 쪽에서 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 글은 4줄, 그리고 이미지는 1장 이하로 사용했을 때 가장 반응도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스레드 광고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스레드 내에서도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고 이런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반대죠. 얘네는 2줄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미지는 3장 이상 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체 통계는 아니에요. 전체 통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광고임에도 좀 좋아요나 댓글, 뭐 리포스트 이런 게 좀 반응이 좋으면은 그 내에서 좀 더 띄워주기도 하나요? 스레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피드 형태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근데 이게 만약에 광고로 들어간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광고는 사실상 이게 뭐 해시태그가 달리거나 뭐 좋아요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광고적인 영향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광고가 아니라 그냥 오가닉 형태, 자연 노출로 내가 그냥 피드를 올리거나 만들 수 있는 컨텐츠나 게시글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알고리즘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어서 더 많은 노출량 혹은 더 많은 타겟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같은 컨텐츠나 혹은 비슷한 라인의 컨텐츠들이 있을 때는 게시글 형태로도 진행을 하고요, 광고 형태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만 진행하는 경우는 없고 2개 다 동시에 진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많이 얻으려고 한다고 해요. 마케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근데 광고를 제가 스레드 그 피드에서 보다 보면은 간간히 해시태그를 쓰는 브랜드가 많은데 해시태그는 그 광고적인 효율이 없지 않나요? 기능이나 그런 게 이제 없는 걸로 알아서. 스레드가 사실 최근까지는 해시태그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시태그 기능이 생겼고, 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위 알고 있는 해시태그가 샵, 그 다음에 어쩌고 텍스트, 혹은 골뱅이 어쩌고 텍스트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해시태그가 달리죠. 근데 지금 스레드는 바뀌었습니다. 샵이나 골뱅이 이런 거 안 넣어도 그냥 내가 원하는 텍스트 글을 쓰고 얘를 태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브랜드 파워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단어의 해시태그들이 많아졌을 경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가닉 데이터, 그러니까 자연 노출량에 대한 알고리즘을 타는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영역이 이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는 많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단어의 해시태그를 걸어주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이랑 좀 비슷하다 보니 스레드에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이 없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이미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교육을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거의 동일해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혹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 정도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은 20대 그리고 3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스레드는 1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10대 분들이 곧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겠죠. 이들이 자라나고 함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을 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질 테고 스레드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현재 스레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광고주들만 봐도 사실상 굉장히 자극적이고 10대들이 반응도가 있을 만한 영역의 카테고리를 가진 광고주들만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해요. 광고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의 30% 정도밖에 광고주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 레드오션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점유율이라고 하죠. 점유율을 미리 높여서 스레드 광고에 대한 어쨌든 이들도 머신러닝은 돌아가고 최적화 형태를 진행을 하게 될 테니 미리 잡아서
좋은 데이터를 쌓아놓는 것들. 앞서 말했던 해시태그를 미리 빨리 잡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을 잘 타서 자연 노출 영역을 좀 잡아본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광고 테스트를 통해서 스레드에 대한 점유율을 미리 잡아놓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레드 교육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또 메타 거고. 그래서 스레드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외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양세준 팀장님과 함께 스레드 이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스레드는 트위터 X의 대체로 출시된 SNS였는데요. 지금 나온 지 2년 정도가 됐는데 국내에서는 벌써 월간 사용자 수가 벌써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사용자들은 보통 인스타그램 사용자 대상으로 확장이 돼서 20,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좀 더 스토리텔링이 강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 마케팅에서도 자연스러운 퍼널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브랜드 침투율이 좀 낮은 상태고 콘텐츠 경쟁이 낮아서 광고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실전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레드 광고는 메타 애즈 매니저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방식으로 세팅하시면 되는데요. 스레드 전용 홍보하기 이런 관리자 페이지는 없고 광고 세트단에서 스레드 위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메타 광고 세팅을 먼저 해봐야겠죠. 메타 비즈니스 수트 들어가셔서 광고 관리자 그리고 캠페인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만들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캠페인 목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트래픽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각자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눌러보시면은 추천 설정이랑 수동 트래픽 캠페인이 나오는데 이건 좀 더 자동으로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하나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캠페인 이름 먼저 설정해 볼 건데요. 트래픽 캠페인 뷰티 해보도록 할게요. 뷰티 업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캠페인 목표 다시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예산은 광고 세트 예산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다른 광고 세트와 일부 예산 공유가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광고 세트 이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알아보시기 편하게 구분하시기 편하도록 뭐 적어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날짜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웹사이트로 사용자를 보낼 건지 아니면 랜딩 페이지 메시지로 보낼 건지 이런 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자사몰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과 목표는 이렇게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랑 뭐 링크 클릭수 극대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은 저는 5만 원으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예약은 시작 날짜랑 종료 날짜가 명확하게 있다면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바로 이제 보여드리고 나서 바로 게시가 될 거기 때문에 설정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관리가 있는데요. 타겟 관리에서는 저장된 타겟이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전에 광고를 하신 분은 아마 저장을 해놨으면 저장된 타겟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쓰셔도 되고 이번 타겟은 새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위치는 대한민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최소 연령이랑 제외 타겟 이런 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한국어 쓰는 사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정을 하시고 싶다면 타겟 추천이 있죠. 이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대 위주로 해볼게요. 그리고 성별은 30대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상세 타겟팅에서는 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관심사, 행동 같은 거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뷰티였기 때문에 뭐 뷰티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타겟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또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노출 위치인데요. 노출 위치에서 스레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스레드 피드 포함됨이라고 위에 뜨는데
읽어보시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캠페인에 새로운 스레드 피드 노출 위치가 포함되었다 라고 뜨는데요. 이미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거를 해제를 하시거나 하려면 여기 지금은 어드밴티지 자동으로 이미 노출이 추천이 돼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수동 노출 위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뭐 오디언스 네트워크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스레드만 해볼게요. 근데 딱 알아두셔야 되는 게 스레드만 딱 할 수는 없고 인스타그램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일단 다 노출 위치를 제외를 해볼게요. 근데 스레드 피드를 아마 누르시면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까지 자동적으로 같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제외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피드형에서 스레드 피드랑 인스타그램 피드 두 가지 구좌에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데서는 특정 모바일 기기나 뭐 안드로이드나 iOS로 구분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소재 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광고 이름, 소재 이름 써주시고 페이스북 페이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 이제 광고가 가능해서 계정 연동이 안 돼 있으시다면 여기 옆에 광고 계정 연동이 아마 뜰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레드 프로필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을 같이 합니다. 뭐 원래 있던 게시물로 하셔도 되고요. 광고 만들기로 수동으로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웹사이트, 아까 저희 광고 단에서 캠페인 단에서 추가했었던 그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랜딩 페이지에다가 자사몰 URL, 상품 페이지, 상세 페이지 URL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표시 링크는 조금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브랜드명, www.브랜드명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길면은 조금 신뢰성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서 근데 저희 상세 페이지는 뒤에 UTM도 붙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표시 링크를 한번 주의해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 저는 동영상 광고 소재 넣어볼게요. 여기에서 미디어에서 업로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준비된 소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기본 문구 작성해 주시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요즘 연말이라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이런 거 설명 쭉 적어주시고 여기에는 제목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 유도에는 버튼에 이제 어떤 게 나오는지 행동 유도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주문하기, 구매하기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은 DB 업종이라면 뭐 지금 신청하기, 예약하기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이커머스 업종, 뷰티 업종 했으니까 지금 주문하기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 보시면은 이게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라서 또 이렇게 자동으로 다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꺼주시는 게 낫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눌러봐도 되는데 저는 보통 제가 다 수동으로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에 광고 미리 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랑 스레드 피드 이렇게 두 개만 딱 뜨는 게 보이실 건데 네, 잘 돌아가고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장하시고 이런 거 한 번씩 더 체크해 보시면 가끔 오류가 떠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도 개선사항 수정 한번 할게요. 동영상 보정 이것도 꺼주시고 네,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관련성 높은 댓글을 위에 뜨게 하거나 뭐 CTA 개선 옵션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음악만 좀 하는 편이고
최대한 없애준 다음에 이제 동의하고 게시하시면은 끝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카드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디에. 여기에 이제 광고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카드로 하실 건지 설정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동의하고 게시하시면은 네,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게시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스레드 실전 광고 세팅까지 다 같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초기 시장일수록 브랜드에 맞게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성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처음에 한번 직접 해보시고 설계해보고 운영해보시면 뭐 어떤 지표를 봐야 되고 어떻게 최적화를 시켜야 하는지 좀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팅부터 운영까지 브랜드에 맞게 분석해서 최적화 직접 해드리니까 스레드나 메타 광고가 필요하시다면 메일이나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름을 받았다. 이들은 왜 자꾸 나를 찾는 것인가? 왜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래, 자네는 누구지? 저는 컨설팅 1팀 송선영이라고 합니다. 자네는 또 나를 왜 찾았는가? 오늘은 이제 저번에 네트워크 배너에 이어서 틱톡 광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불렀습니다. 틱톡 광고라. 매우 어려운 영역이군. 그래, 무엇이 궁금한고? 첫 번째로 틱톡 광고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틱톡 광고. 틱톡 광고는 일단 뭐 어플리케이션을 써봐서 알겠지만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동영상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야. 이 틱톡이 잠깐 엄청 반짝한 적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떨어졌어. 오히려 유튜브 쪽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틱톡은 좀 중국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SNS 쪽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건 사실이야. 틱톡에도 광고가 있어. 예전에는 불과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광고가 없었고 그냥 단순히 어떤 영상을 올려서 SNS 소셜로만 활동하는 영역이었는데 광고가 새로 생겼지. 틱톡 광고에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져. 브랜디드형이 있고 그리고 인피드, 그리고 해시태그.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먼저 브랜디드 같은 경우는 브랜디드도 2개로 나누어져. 브랜드 테이크오버, 그리고 탑뷰. 이렇게 2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틱톡을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해. 그러면 모바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모바일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키자마자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게 브랜디드형 광고야.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브랜드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는 영상이 나오면서 쭉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탑뷰 같은 건 풀스크린으로 나와서 광고를 볼 수 있는 영역이야. 얘는 뭐 광고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금 방식은 CPT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징이라고 하면 비싸다. 항상 말하지만 모든 플랫폼의 광고 영역에 내가 액션이 없는데 광고가 나오는 광고다. 그건 일단 1번으로 비싸다는 얘기야. 굉장히 비싼 영역이고 그만큼 총계 데이터를 보면 CTR이 되게 높아. CTR이 평균 10%가 넘어가. 사실 뭐 너도 광고를 진행해봐서 알겠지만 CTR이 10%가 넘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광고지만 그만큼 비싸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CTR은 내가 봤을 때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보여져. 뭔가 핸드폰이니까 아무래도 버튼을 누르는 영역에 있어서 CTR이 이렇게 작용되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테이크오버와 탑뷰 사실 똑같은 건데 보여지는 형태가 조금 다르게 보여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두 번째는 인피드 형태. 이거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유튜브라고 치면 그 영상을 보다가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거 있지.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틱톡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다 동영상으로 재생이 되고 있지. 그래서 뭐 스크롤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중간에 광고가 이렇게 우리가 게시글을 올린 것처럼 영상을 올린 것처럼 중간에 광고로 보여지는 게 있지. 이거는 사실 근데 틱톡에서는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다 영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고가 나와도 얘가 광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 실제로 나도 봤는데 이게 광고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광고 형태의 영상 형태가 아니라 뭔가 그냥 일반 동영상인데 광고가 녹아져 내려 있는 느낌이 강해서 사람들의 어떤 피로도라든지 아니면 좀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낮다라는 강점이 있어. 인피드 광고는 보통 과금 방식은 CPM, 천회 노출당 비용 아니면 CPV, 그러니까 동영상을 재생한 뒤에 나오는 비용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특징이 있다면 최소 집행금액 1예산이 3만 원이야. 3만 원 이상부터 진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 이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틱톡에도 검색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해시태그를 넣어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광고가 보여질 수 있는 키워드가 이렇게 쭉 나오면 걔를 눌렀을 때 그 광고를 볼 수 있는 개념이 있지. 뭐 해시태그 챌린지라고도 하는데 뭐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해시태그를 걸었을 때 광고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영역을 이 해시태그 광고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얘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랑 다르게 광고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 광고 내에서 어떤 형태로 광고를 진행할 거냐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사실 인식하기는 되게 쉬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광고가 뜨면 걔는 브랜드 대형이고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는 인피드 광고고 내가 검색을 했을 때 해시태그 라인에서 광고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해시태그 챌린지 광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좀 이해가 됐니? 네. 그러면 이제 광고주들 분들께서 틱톡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틱톡 광고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틱톡 광고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앞서 인피드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 이게 브랜드 대형도 그렇고 인피드도 그렇고 해시태그도 그렇고 얘가 광고인데 광고인지 잘 몰라. 실제로 이거는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영상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광고인지 광고가 아닌지 얘가 그냥 자기가 사서 먹는 걸로 뭐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냥 얘가 먹는 건지 광고를 보여주려고 노출을 시킨 건지 이거에 대한 차이가 많이 없고 유튜브랑 그 메타랑은 좀 다르게 메타랑 유튜브는 동영상 광고를 보면 이렇게 광고 표시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게 딱 광고구나라고 느껴지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틱톡 광고는 물론 광고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물론 자세히 보면 보이겠지만 이게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재밌는 영상인가? 이건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들을 인식시킬 수 있다라는 제일 큰 장점이 있지. 그러면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메타나 유튜브보다는 광고 심의가 조금 덜 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렇지만은 않은데 상대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나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모호하게 광고를 좀 융합시켜서 광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고심에 대해서 뭐 어긋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 그렇다면 틱톡 광고의 소재의 팁이 있을까요? 틱톡 광고의 소재. 자,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 어떤 연령대가 틱톡을 많이 사용할까? 아무래도 10대부터 한 20대 후반까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나 싶어요. 보통 10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10대의 비율이 50%가 넘어.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나머지 50%. 이게 참 재밌는 게 10대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20대들은 굉장히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30대랑 40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 그렇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오히려 50대, 60대 분들이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통계치가 나왔어. 그래서 틱톡 광고는 어린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다소 자극적이어야 돼. 자극적. 그리고 뭔가 재미의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뭔가 따라할 수 있고 너 이거 봤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거 봤어? 이런 느낌을 계속 연계시킬 수 있는 좀 연속성이나 스토리텔링이 있는 소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다면 틱톡 광고에는 어떤 브랜드 업종이 제일 알맞을까요? 이게 사실 어느 브랜드가 딱 잘 맞다 아니다를 표현할 수는 없어. 뭐 어쨌든 틱톡이라고 한다면 뭔가 자극적이고 재미도 있고 이런 거니까 모든 업종이 다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잘 나오겠지. 근데 의외로 DB 업종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어. 뭔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차량을 구매한다든지 뭐 중고차 라인 뭐 아니면 뭐 의외로 보험이나 이런 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뭐 거기 쪽에 틱톡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의외로 DB 업종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실제로 열어봤던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보거나 운영을 했던 데이터들을 보면 이커머스가 훨씬 더 잘 나와. 훨씬 더 잘 나오고 얘가 뭔가 영상의 조회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반응도가 좀 나뉘더라고. 그리고 구매한 사람들의 비슷한 사람들의 형성군이 되게 잘 돼. 뭐 내가 10대 여자야. 거기서 구매 이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다 마지막 이 광고의 효율이 떨어질 때까지 다 10대 여성으로만 가. 그래서 약간 이런 특징이 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일반 광고를 동영상 광고를 돌리는 거지만 플러스 알파로 바이럴 효과가 같이 반영이 된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겠지. 소재는 재밌어야 돼. 일단 틱톡은
재밌어야 되고 뭔가 이제는 막 맨날 춤만 추고 이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챌린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아. 이 소재를 활용하게끔 해서 그리고 그 광고를 통해서 이들이 이런 비슷한 광고를 또 다시 그냥 자기들의 영상으로 찍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바이럴 홍보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틱톡은 아무래도 해외 매체다 보니까 해외 타겟층이 많을 것 같은데 메타도 해외 타겟이 가능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타겟인 경우에는 틱톡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메타가 더 좋을까요? 이거는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통계치, 영상 기준의 통계치로만 보면 틱톡이 메타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영상 조회수 자체가. 물론 광고 포함, 일반 그냥 영상 게시글 올리는 거 포함했을 때.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영상 조회수가 높으니까 여기가 더 효율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상 조회수가 높은 만큼 그만큼에 대한 잠재 고객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일 거고 그만큼의 콘텐츠에 대한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다만 틱톡은 사실 좀 고관여가 들어가는 업종들은 사실 잘 안 어울려. 뭔가 메타랑 비슷한 메커니즘을 좀 갖고 있어서 충동 구매, 이게 필요해 라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은 광고들이 효율이 좋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즉 금액이 좀 낮은 금액들이 되겠지. 그리고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 혹은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DB 업종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율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내가 실제로 돌려보거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고관여는 반응도가 그렇게 좋지 못해. 그래서 고관여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어떤 DB 업종 같은 경우들도 테스트를 위해서 진행해 보는 경우들이 있어. 그들은 먼 훗날의 잠재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틱톡 광고를 통해서 반응도를 보고 새로운 제품을 뽑아내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 이런 제품을 나왔을 때 이 가격군에 광고를 돌려봤을 때 반응이 좋냐 안 좋냐를 따져서 금액을 다시 측정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구성도를 바꿔보거나 이런 형태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틱톡은 광고에 대한 효과도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테스트적인 용도 면으로도 굉장히 많이 써. 앞서 말했던 것처럼 10대 고객층들이 굉장히 높지. 얘네가 10년 뒤, 5년 뒤, 20년 뒤엔 지금 우리와 같은 충성 고객들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이미 브랜디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조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더 미래를 멀리 보고 있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효율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브랜드 인식을 먼저 새겨놓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용도로도 틱톡 광고를 많이 이용을 해.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인피드 광고는 최소 집행 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브랜디드나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 없이 광고가 집행이 가능한 걸까요? 인피드 광고는 사실 뭐 해시태그 광고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진 않아. 얘는 보통 광고 방식을 CPC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인피드 광고는 CPT다 보니까 최소 집행 금액이라기보다는 이 구자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예약금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지. 비싸. 많이 비싸. 그리고 이게 사실 브랜디드형 틱톡 광고만 과금이 비싼 게 아니라 틱톡 광고가 전체적으로 광고비가 비싸. 일반 사실 영상 광고의 특징들이 그런 것 같아.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일반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랑은 다르게 동영상 광고 플랫폼들 자체가 일반적인 광고 형태보다는 광고비가 더 비싸.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인피드 광고에 3만 원을 잡아놓은 것도 최소 이만큼은 쓰세요 라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통해서 정해놓은 거겠지.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약 100만 원 정도야. 근데 사실 인피드 광고 100만 원이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해시태그도 마찬가지고 인피드도 마찬가지고 최소 300만 원 정도의 어떤 광고비는 지출할 수 있어야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또 궁금한 게 있니? 아니요, 다 안 것 같습니다. 틱톡에 대해서. 틱톡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좋아요. 틱톡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얘는 광고의 형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길게 뭐 설명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크게 광고 형태가 3가지 정도 이거 말고 쪼개면 더 있어. 근데 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3가지 정도 형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틱톡 광고는 전체적으로 비싸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 어디언스 타겟팅, 1차 타겟팅 애들이 젊은 층 그리고 좀 나이가 있는 층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커머스도 괜찮지만 DB 업종도 최근에는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장점들이나 이런 게 있고 광금 방식은 CPT, CPM, CPV, CPC 모두 가능하다는 거. 물론 광고의 형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있고, 항상 영상 소재를 얼마나 잘 만들고 소리도 따로 입힐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할 수 있고 광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까지 연결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동영상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 될 것 같아. 틱톡이 지금 많이, 제가 최초에 얘기했지만 틱톡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영상 형태로도 괜찮아. 괜찮은 상황이고, 광고를 잘 활용을 하고 교육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의 고객들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의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는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면 돼. 자, 틱톡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됐고, 요거를 집행하는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나를 불러서 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 오늘 교육은 여기서 끝! 안녕! 오늘은 또 누가 나를 찾았는가? 자네는 누구지? 네, 저는 컨설팅 1팀의 김태현 마케터라고 합니다. 그래, 김태현 마케터구나. 너는 뭐가 궁금해서 나를 찾았니? 네이버 쇼핑 검색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매우 어려운 영역이구나. 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그래, 무엇이 궁금한 거?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 검색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한지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라고 하면 분류로 따지면 뭐 종류는 여러 개지만 이커머스겠지. 이커머스 뭔가 판매를 하는 업종들일 거야. 이 네이버 기준으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야. 쇼핑 검색 광고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일반 상품형이 있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형, 그리고 브랜디드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단순히 홈페이지랑 스마트 스토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고를 집행하기는 어려워. 스마트 스토어라고 가정했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있어야 돼.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 요 쇼핑 파트너 센터는 스마트 스토어도 이용이 가능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 있어야만 이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또 궁금한 거? 네, 쇼핑 검색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좀 세팅하는 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팅하는 방법이라. 자, 일단 검색 광고, 네이버 기준으로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어떤 광고의 단위는 캠페인, 그리고 그룹, 소재, 키워드 이렇게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키워드는 쇼핑 검색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설정하는 캠페인을 먼저 설정을 하고, 두 번째 광고 타겟인 그룹을 설정한 뒤에 광고 소재를 등록하면 된다. 이 소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소재가 홈페이지에 갖고 있는 경우는 홈페이지 내에 내 상품을 막 팔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품을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 연동을 해서 이 센터에서 다시 광고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야.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상품 정보를 올리면 얘가 센터로 와서 다시 광고 시스템으로 갖고 오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광고 시스템상에 내 상품을 등록을 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거다? 아니야.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이 연동되어 있는 게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로 갔다가 다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등록할 때 상품을 눌러보거나 검색을 해보면 각 상품마다의 고유 아이디가 있어. 이것들을 검색을 하면 상품이 자동으로 광고 시스템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카테고리군이라든지 상품을 판매하는 최초의 노출 상품 이미지 등등은 광고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홈페이지나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광고를 통해서 노출시키고 싶은 소재, 어떤 상품명이라든지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좀 이해가 되니? 좀 어렵지? 단순히 얘는 광고를 진행을 한다, 광고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나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와 스마트 스토어 센터와도 모두 연동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라는 부분을 꼭 알고 있으면 돼. 좀 이해가 되니? 네. 그렇다면 네이버 쇼핑 검색을 좀 세팅을 할 때
아까 일반형이랑 브랜디드형이랑 카탈로그형이랑 세 가지가 있다 하셨는데 각각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지 그리고 사용하면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한 영역이야. 이게 정확하게 막 이렇다 저렇다라고 뭔가 설명은 잘 되어 있는데 솔직히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상품형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상품들 전부를 모두 상품형의 쇼핑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제품이나 뭐 어쨌든 내가 제조를 하는 제조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것, 이런 내용들이 카탈로그 광고를 진행을 가능하고, 브랜디드형은 모두 가능한데 경쟁사가 노출되는 현황들을 같은 키워드를 걸 수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노출시키는 영역의 특정 구자에 되게 멋있게 브랜디드 형태로 광고 상품이 노출되는 형태가 브랜디드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사실 세팅하는 방법이나 뭐 만져보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상품형으로 진행을 하고, 카탈로그는 대부분 전자제품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게 돼. 그리고 브랜디드형은 내가 경쟁사의 우위를 점하고 싶거나 혹은 좀 특정한 구자를 갖고 싶을 때 브랜디드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좀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져. 이 파트너 센터도 알아야 되고 뭐 센터나 아니면 광고 시스템도 열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또 궁금한 거? 그렇다면은 네이버 쇼핑 검색을 세팅을 할 때 캠페인과 그룹은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 게 가장 좋을지. 사실 좋다 안 좋다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는 없어. 뭐가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라는 어떤 정의가 내려와 있거나 어떤 명백한 그런 명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를 가장 잘했던 혹은 좋았던 레퍼런스를 가졌던 기억은 최대한 캠페인과 그룹을 많이 쪼개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쇼핑 검색 광고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잖아. 네. 그 이유는 제품의 어떤 카테고리나 어떤 상품의 유형, 그리고 그 노출되는 이 상품명에 따라서 키워드가 랜덤으로 그냥 네이버가 만들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서 넣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키워드에서 필요 없는 키워드를 제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 상품을 하나 넣었어, 내가. 우리가 상품 하나 있어서 캠페인도 만들고 그룹도 만들고 상품 하나에 소재를 넣어놨어.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키워드가 막 계속 잡혀. 매일매일 새로운 키워드들도 막 잡혀. 근데 키워드를 보게 되면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키워드들도 있고 정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키워드들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가 나올 때까지 이 상품 소재명을 계속 바꿔줘야 해. 그리고 키워드가 잡히더라도 여러 개가 한 번에 잡히다 보니까 입찰가도 다르고, 입찰가가 다르면 노출되는 순위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요거는 뭐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그룹에 같은 소재를 넣을 수가 없어, 광고 시스템 특성상. 근데 다른 그룹에 같은 상품을 넣는 건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룹을 여러 개로 쪼갠 다음에 같은 상품을 계속 넣는 거야. 그리고 키워드를 조금씩만 잡아놓는 거야. 2개에서 3개 정도만. 키워드가 2 이상 넘지 않게끔 세팅하고, 키워드가 넘어가면 더 키워드를 잡아야 해. A라는 그룹에 A라는 소재를 넣으면 여기서 키워드 2-3개, B라는 그룹에 A라는 소재를 넣고 여기서 2-3개, C라는 그룹에 A라는 소재를 넣고 여기서도 2-3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서 키워드를 쪼개 놓는 게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기도 좋고 입찰가나 품질 지수를 관리하기에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돼. 좀 어렵지? 이건 사실 실무를 직접적으로 다뤄보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내 말이 정말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무를 좀 아는 사람들이나 네이버 광고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 보통 캠페인은 뭐 디바이스별로 쪼개던가 아니면 상품별로 쪼개던가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그 안에 상품을 등록할 때 그룹을 많이 쪼개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이제 키워드가 자동으로 좀 파생이 된다 했는데 특정 검색어를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이제 광고를 진행하시는 다른 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위에 또 광고를 진행 안 하는 업체가 있다가 중간에 또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입찰 단가를 높게 잡아도 꼭 상위 노출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지. 입찰가가 높아지면 상위 노출이 되는 건 팩트야. 근데 다만 키워드가 지금 이 한 개의 상품에 키워드가 한 30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자, 1번 키워드는 이 입찰가를 한 번에 이 소재에다가 밖에 입찰가를 조절할 수가 없어. 키워드가 30개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30개 내가 여기 소재에서 입찰가를 500원으로 정해놓으면 30개의 모든 키워드가 다 500원이 되는 거야. 근데 키워드마다 입찰가가 다르겠지. 네. 키워드가 입찰가가 다르고 상순위에 노출되는 입찰가가 어떤 건 1,000원이겠고 어떤 건 900원이고 어떤 건 500원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 키워드마다 노출되는 순위가 달라지겠지. 근데 이걸 데이터화해서 시각화해서 보기가 매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쪼개서 몇 개 키워드만 검색해도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A라는 키워드는 500원으로 입찰가를 설정했는데 보이질 않아. B라는 키워드는 500원으로 설정했는데 1등이야. C라는 키워드는 500원으로 설정했는데 5등이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겠지. 네. 이렇게 노출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얘를 다시 상순위로 올리고 싶으면 얘를 올려버리면 되잖아. 1,500원으로 올렸어 내가. 그럼 얘도 1등이 되겠지. 근데 어떤 키워드는 뭐 한 20등에 있어. 얘는 또 5등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키워드를 묶어서 쪼개놓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검색 광고랑 다르게 검색 광고는 이제 키워드마다 입찰가 조절이 가능한데 따지고 보면은 네이버 쇼핑 광고는 그룹당 입찰가가 조절 가능하다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게 맞아. 근데 이걸 키워드 단위로 쪼개고 싶으면 키워드를 최소한으로 쓰고 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잡으면 한 개의 키워드당 한 개의 입찰가도 조절은 가능하겠지. 물론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상위 노출은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꼭 상위 노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가 마찬가지야. 무조건 1순위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1순위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입찰가가 높다는 얘기겠지. 이 입찰가가 높아. 똑같은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1등은 입찰가가 1,000원이야. 2등은 100원이라고 할게. 2등은 30원이야. 이렇게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 둘의 효율은 똑같아. 똑같이 로아스가 한 300%씩 나와. 그러면 굳이 100원을 설정할 필요가 없겠지. 30원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상대적으로 상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클릭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유입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상위 입찰 전략이 우리 업종과 맞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 상위 입찰 전략이 맞아서 들어오는 만큼 구매가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찰가를 높이는 게 맞겠지. 근데 2등에 있든 5등에 있든 7등에 있든 유입되는 수가 비슷하고 구매가 일어나는 확률도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상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을 수 있겠지. 근데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광고가 있으면 위에 상위 몇 개만 광고로 노출이 되고 여기는 우리가 비광고 영역이라고 불러.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자연 유입이 노출이 되고 또 아래쪽에 내려가면 또 다시 일부가 광고 노출이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 보여질 확률이 매우 높아. 네이버 그 쇼핑 검색 광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입찰가를 올려서 우리의 상품이나 제품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나도 생각을 해. 근데 무작정적으로 올리는 게 좋다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팩트도 아닐 뿐더러 데이터가 앞서 설명했던 것만큼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 상위 노출을 할 필요가 없겠지. 사실 가장 베스트는 광고가 나온 다음에 이 비광고 영역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대기업이 아니면 쉽지 않아. 정말 리뷰도 많아야 되고 구매 수도 많아야 되고 이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걸 좀 영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브랜딩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이 구자를 가져가기엔 사실 매우 어렵지. 하루 이틀 만에 뭐 광고를 더 많이 하면 광고비를 더 많이 쓰면 그런다고 해도 이 자리를 점유하기는 좀 쉽지 않아. 그렇다면 네이버 쇼핑 광고 입찰가에 대한 조금 가장 좋았던 레퍼런스나 전략을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전략이라기보단 앞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쇼핑 검색 광고의 가장 효율이 좋았던 부분은 최대한 많이 쪼개는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그룹에 키워드를 한 개만 넣고 광고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 거기는 광고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월에 사용했던 경우고 쇼핑 검색 광고 키워드가 한 200개 정도 운영을 했었어. 그걸 다시 생각하면 그룹이 200개가 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룹마다 똑같은 소재를 넣고 키워드를 하나씩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입찰가를 조절하거나 뭔가 바꾼다고 했을 때 한 번에 5초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쪼개놨을 때가 가장 효율이 좋았다. 실제로도 꽤 높은 쇼핑 검색 광고에서 꽤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특정 상품이나
메인으로 밀 상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야만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고 내 입찰과 이 위치, 순위, 점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야. 그렇다면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랑 일반 검색 네이버 검색 광고랑 어떤 것이 효율이 더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그건 좋다 안 좋다를 말할 수 없어. 어떤 업종은 같은 업종이더라도 검색 광고가 일반 파워링크 영역이 더 효율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역은 쇼핑 검색 광고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 이건 정확하게 뭐가 좋다 안 좋다를 나눌 수 없어. 크게 장단점은 좀 구분이 돼 있을까요?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쇼핑 검색 광고는 아무래도 상품이 보여지면서 가격과 함께 노출될 수 있고 랜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위아래가 비교가 돼. 같은 상품, 어떤 같은 판매를 하는 업종,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들끼리, 그러니까 브랜드들끼리 비교가 된다는 얘기지. 가격도 눈에 바로 보이고 상품의 어떤 형태나 모습도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찜, 리뷰 수까지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지. 비교가 돼서 내가 상품적으로 뭔가 남들보다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쇼핑 검색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유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파워링크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 이거는 브랜드의 현재 상황이나 컨디션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효율이 너무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파워링크가 좋다, 쇼핑 검색 광고가 좋다는 사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광고주들이 조금 주는 질문이긴 한데요. 광고주님들이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소액으로 광고를 운영하다가 문의를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광고비를 많이 쓰면 효율이 잘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걸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좋긴 해. 왜? 효율을 떠나서 일단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테스트들을 걸쳐서 우리가 어떤 광고에 가장 잘 어울리고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지. 그치만 광고비를 광고주들도 무한정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월 예산 혹은 일 예산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다고 한다면 무조건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나의 지금 컨디션과 이 광고비를 아우를 수 있는 현재 광고주의 상태를 먼저 판단하는 게 좋고 어쨌거나 우리는 적은 광고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똑같이 효율이 좋아진다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광고비를 100만 원을 써. 그럼 하루에 상품이 10개 팔려. 아니 한 달에 그냥 10개 팔린다고 가정할게. 그럼 그냥 단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 쓰면 20개 팔려야 되는 거잖아. 절대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아.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200만 원 쓰면 15개 정도 팔려. 이게 보통 우리가 데이터들을 총 종합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결과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다는 잘못된 얘기야. 현재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쓰는 게 맞고 반대로 광고주가 많이 쓴다고 해도 좋아요 진행해 보시죠 라고 말하는 마케터는 좋은 마케터가 아니야. 컨디션이 안 좋은데 많이 쓰겠다고 하면 오히려 말려야지. 이거는 쓰지 마세요. 아직 저희는 그렇게 쓸 때가 아닙니다.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혹은 컨디션을 지켜보고 난 뒤에 그때 공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시죠. 저희가 1차 KPI를 달성하고 그 뒤에 광고비를 늘려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꼭 그런 마케터들 있어. 광고비 많이 쓰면 무조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난 그런 애들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지. 효율을 내는 사람들이야. 자, 또 궁금한 거 있니?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좀 알게 됐나 좀 설명이 좀 어렵지. 근데 원래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어려워. 이게 참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온라인 광고 영역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인 것 같아. 이게 그냥 단순히 광고 세팅하는 건 쉽지.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쇼핑 파트너 센터도 이해를 해야 되고 파트너 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DB URL이 뭔지, EP URL이 뭔지, 이 상품을 어떻게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세팅할 건지, 뭘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쇼핑 검색 광고가 그냥 뭐야 등록만 하니까 되네? 이거 광고 집행할 수 있네? 라고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쇼핑 검색 광고의 1%도 이해를 못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쇼핑 검색 광고나 구글의 쇼핑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야. 각각의 쇼핑 파트너 센터와 같은 내용들과 거기서 이해해야 되는 공부의 개발자 영역들도 또 있어.
이 부분을 이해해야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 쇼핑 검색 광고는 많이 만져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실 쇼핑 검색 광고를 함부로 건드린다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물론 안 할 수가 없지.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얼만큼 빨리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느냐에 대해서 차이인 것 같아. 좀 마무리하자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이제 조금 알겠지?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광고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정말 많이 만져봐야 돼. 그리고 생각보다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도 잘 분배하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여야 된다 라는 부분만 이해하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칠게.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가슴에 꽂힌다. 그대는 누구인가? 안녕하십니까. AMPN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1팀 홍인성재 마케터입니다. 그래, 홍인재인가? 홍인성재입니다. 홍인성재인가? 네. 그래, 그대는 무엇이 필요해서 나를 찾았는가? GDN 광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애들 GDN. 그래, GDN에 무엇이 궁금하지? GDN 광고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고 싶습니다. GDN 광고의 개념.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시작해 볼게. GDN은 구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배너 광고야. 배너 광고. DAG. 구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배너 광고라고 할 수 있지. 이 구글 이제 배너 광고 GDN은 굉장히 많은 영역의 배너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유튜브 라인에 이제 배너 형태로 영상 보는 중간에 배너 형태로 이미지 형태로 광고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GDN은 네트워크 배너와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뭐 커뮤니티, 뭐 어플리케이션 등등등등등 이런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 매우 많은 구자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이 GDN은 구글 광고 시스템에서 이 캠페인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있지. 일반적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냥 배너 광고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미지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고 이미지 형태의 어느 영역에 어느 구자에 어떤 형태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냐, 이것이 구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구자로 광고가 진행한 영역이 GDN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GDN 광고의 장점이 무엇이 있나요? GDN 광고의 장점이라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타겟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리타겟팅, 세 번째는 다양한 구자. 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고 있는 다른 플랫폼들에 대한 배너 광고의 형태랑 모두 비슷하고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해. 근데 이 타겟팅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1차 타겟이라고도 하고 뭐 오디언스 타겟, 뭐 데모그래픽 등등등등 얘기를 하지만 구글에서만 제공하는 타겟팅들이 따로 있어. 뭐 예를 들자면 보통 일반적인 타겟은 뭐 나이, 성별, 뭐 관심사, 뭐 요런 등등등등 요런 개념들만 있는데, 구글에서만 가능한 게 있다면 결혼 유무, 뭐 소득의 수준, 그리고 뭐 자녀 유무, 그리고 뭐 직장,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겠지. 사실 이거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좀 개인 정보적인 정보를 좀 가져와서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좀 더 세밀화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리타겟팅이지. 요거는 GA랑 같이 연동을 하는 게 좋은데, 구글 애널리틱스랑 이 구글 광고 시스템이랑 같이 연동이 가능하지.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보여지는 광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들 기반으로 리타겟팅을 돌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마지막은 다양한 구자인데, 사실 이건 네트워크 영역에 좀 해당이 돼. 뉴스라든지 뭐 언론 보도,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이런 영역이 GDN 말고도 뭐 모비온이라든지 뭐 리얼클릭이라든지 뭐 ADN이라든지 이런 등등 네트워크 배너사들이 있는데, 이런 배너사들의 영역을 다 합친 것보다 GDN이 보유하고 있는 구자 영역이 훨씬 넓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형태로, 여러 구자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그러면은 CPC나 CPM 같은 운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가격대는 혹시 다른 배너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자, 광고를 집행하는 금액에 있어서 사실 뭐 정해진 금액 같은 건 없어. 지금 말하는 게 CPC나 CPM을 물어봤는데 사실 요거는 좀 일반적인 광고랑은 다른 게 있어. 구글은 최대 입찰가라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를 해. 이게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너 광고를 진행을 하면 입찰가가 정해져 있지. 뭐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이렇게 클릭당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최대 입찰가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500원의 입찰가를 잡아놔. 그러면 500원의 비용이 나는 게 아니라 최대 입찰가인 500원을 넘지 마. 대신에 네가 알아서 조절을 해. 라고 해서 뭐 1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70원이 나올 수도 있고 3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타겟이나 클릭하는 사람의 성향 혹은 광고를 보는 형태에 따라서 5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 CPC 조절이 자동적으로 구글 GDN에서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지.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 그룹단 혹은 캠페인단의 총 예산을 적어놔야 되겠지. 한 달에 나는 100만 원 안에서 입찰가는 5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 달간 광고를 돌려줘. 라고 하면 이제 AI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광고를 쭉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 어떤 특정 사람은 관심도가 높은데도 입찰가가 적게 측정이 돼서 광고가 노출이 되지 않거나 빈도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은 타겟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심도만 높아서 광고 클릭을 했을 때 비용이 비싸게 나갈 수도 있겠지. 또 장점으로 생각하면은 어쨌든 그런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잘 매칭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CPM 같은 경우는 CPM도 진행은 가능한데 사실상 예산이 정말 높지 않는 한 잘 CPM은 진행을 하지 않아. 물론 CPM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캠페인의 목적 자체가 단순히 유입 목적이나 브랜딩 목적으로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CPM으로 진행할 때는 최소 예산이 그래도 한 월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돼야 CPM 광고를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GD에는 특별한 타겟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특별한 타겟팅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서 내가 말했던 여기 이 특별한 타겟팅들이 있지. 뭐 결혼의 유무라든지 뭐 소득의 수준 아니면 뭐 자녀의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타겟팅들이 있어. 일반적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타겟팅들 같은 경우는 뭐 관심사라든지 뭐 리타겟팅 뭐 등등등 뭐 이런 타겟팅들이 있겠지만 GD에는 조금 달라. 여기는 크게 잠재 고객 타겟팅이라고 있고 잠재 고객 그리고 세그먼트를 측정해 놓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1차 타겟팅들 나이, 인구, 뭐 성별, 뭐 직업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두 가능하고 지역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고 자 잠재 고객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고객들의 구성군을 만들어서 잠재 고객 타겟팅을 따로 만들 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특정 사이트를 방문했다던가 아니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다던가 뭐 아니면 특정 상품군을 뭐 구매한 이력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30일 내에 구매한 이력이 있다던가 등등등 이런 잠재 고객 타겟팅군을 만들 수 있는 타겟군들이 하나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쌓아놓은 이 데이터 안에서도 다시 세그먼트를 넣어서 그 중에서도 뭔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포함 되지 않는 것들 아니면 이 구좌에만 노출되는 것들 아니면 여기서만 보여줄 수 있는 광고들 등등등에 대한 세그먼트까지 넣을 수 있는 고객층이 가능해.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배너랑은 다르게 결국에는 세밀함의 좀 차이인 것 같아. 이 데이터를 보고서 내 잠재 고객층을 내가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더욱 세밀한 타겟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가 GDN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좀 타겟군들이 될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 다른 배너는 이렇게 더 세밀하게 잡을 수 있는 타겟군들에 대한 설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유일하게 가능한 부분이 구글 GDN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주로 어떤 업종들이 GDN 광고를 많이 사용을 할까요? 이 GDN 광고는 사실 불과 뭐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GDN을 쓰진 않았어. 해도 별로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GDN에 대한 효율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유튜브나 이런 데가 좀 활성이 된 것도 있고 구글의 검색 광고도 좀 더 많이 활성화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배너 영역에서도 구글만 가질 수 있는 구자 영역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광고 노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업종을 지금은 가리지 않아. 예전에는 대부분의 DB 업종의 GDN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
조금 검수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융통성 있게 좀 진행이 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내용이라던가 뭔가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강조를 하면서 많이 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커머스 쪽이든 DB 업종이든 둘 다 좀 많이 활용을 해. 일반적으로 거의 뭐 카카오 모먼트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GFA보다는 조금 덜 쓰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정 업종을 언급하기는 좀 어려워. 광고를 집행해서 실제로 보이는 데이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어울린다, 이 업종이 잘한다, 많이 한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은 알 수 없어. 다만 예전에는 DB 업종만 많이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커머스 쪽이나 DB 업종 둘 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커머스 쪽도 효율이 괜찮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GDN을 많이 시작하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뭐 특정 업종보다는 진행해보고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의 업종과 컨디션 상태가 GDN이랑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GDN 광고를 집행할 때 특이한 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GDN은 뭐 주의사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뭐 GFA나 카카오 모먼트 혹은 뭐 일반 네트워크 배너들과는 캠페인의 구성 정도가 아예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일반 광고주분들, 우리 같은 마케터들 말고 일반 광고주분들을 세팅하는 것 자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 용어도 일단 다른 플랫폼들이랑 좀 많이 다르고, 뭐 캠페인이나 그룹이나 이런 것들 구상하는 것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구글 광고 시스템의 이해도가 필요해. 그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세팅을 할 때도 구글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미 세팅을 최초에 진행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잠재 고객 수가 100억, 막 10억 막 이런단 말이야. 이렇기 때문에 이 타겟팅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타겟군들을 잡는 것과 계제 위치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놓치거나 못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캠페인을 여러 개 만든다든지 혹은 그룹을 여러 개 만든다든지 이렇게 쪼개는 광고에 교집합이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효율이 대체적으로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데이터를 읽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지. 일단 용어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고 난 뒤에 GDN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게 좋아. 좀 정리를 하자면 구글 검색 광고를 한번 진행해보고 좀 구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뒤에 뭐 GDN이든 유튜브 광고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나는 추천을 해. 근데 일반적인 광고주분들은 뭐 만지기도 좀 어렵고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대행사를 많이 이용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들도 구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네. 사실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 조금 GDN에서 이해가 됐니 이제? 네, 잘 됐습니다. 이 구글은 내가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구글 자체의 모든 광고가 어려워. 그리고 워낙 데이터도 광범위하고 노출되는 구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구글에 대해서 일단 이해도나 공부가 어느 정도 필요해. 그리고 지금 점유율 자체가 구글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난 언젠간 구글이 네이버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구글 주식을 사놔야 돼. 그래서 구글이 좀 GDN을 진행을 할 때 소재적인 부분, 뭐 아니면 뭐 예산적인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세팅을 할 수 있는 지식을 1차적으로 무조건 가져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광고 집행이 이커머스나 DB 업종도 모두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추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인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광고가 입찰가라든지 아니면 노출되는 구자라든지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잠재 고객과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타겟팅에 대한 정교함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을 때는 GDN을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야. 네, 더 궁금한 거 있니? 없습니다. 구글은 실제로 집행해보지 않으면 어려워. 이론상으로 아무리 말해도 거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계정을 실제로 만져보면서 공부해보길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거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따라라라 라라 따라. 오늘도 양 팀장은 교육을 진행을 한다. 오늘 나를 찾은 사람은 누구이지? 접니다. 최광식 사원입니다. 최강식이구나. 네. 자네 저번에도 오지 않았나? 저번에 왔었는데 얼굴이 못 비쳐가지고 아쉬워서 한 번 더 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찾았지? 요즘에 좀 배너 광고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알아보고 있는데
ADN이라고 있더라고요. ADN이 혹시 어떤 매체인가요? ADN, 아주 좋은 매체지. 자, ADN은 일단 그 매체의 이름이고 회사명은 레인보우 8. 요 회사에서 나온 배너 광고의 형태를 우리가 ADN이라고 불러. 이 ADN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배너 광고야.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배너 광고는 뭐 쪼개면 더 쪼갤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지지. 포털 배너랑 네트워크 배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이 네트워크 배너 쪽에 속하는 광고가 ADN 광고야. 일반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는 ADN 광고랑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네트워크 배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언론 기사 혹은 뭐 커뮤니티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 뭐 등등등 이런 데서 노출시킬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아닌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것들의 배너 형태를 네트워크 배너라고 할 수 있지.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ADN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온사이트 마케팅이 가능해. ADN에서 제공하는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하면 바로 자기 자사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홈페이지 내에 또 다른 광고들을 여러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걸 보통 우리가 ADN에서 제공하는 온사이트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은 상단에 패널이 띄워지면은 소비자들이 유입을 했다가 이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방지하고 구매 전환을 이룰 수가 있겠네요. 아주 정확해. 온사이트 마케팅의 목적은 바로 그거야. 들어와서 관심이 없거나 혹은 관심이 있는데 내가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은 뭐야 내가 생각했던 상품이 없잖아. 혹은 난 베스트 상품만 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다른 데를 가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홈페이지 상에서 갑자기 배너가 뜨면서 오늘의 베스트 상품은 이것입니다. 혹은 이런 상품은 어떠세요?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배너 형태로 광고를 띄우는 게 온사이트 배너 광고인 거지. 그럼 네트워크 배너랑 온사이트 마케팅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이 좀 더 나올까요? 효율에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목적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배너 광고의 1차적인 목적은 당연히 유입이겠지. 유입과 브랜딩이겠지. 네. 근데 온사이트 마케팅은 전환이야. 가장 큰 목적이 전환이고 이탈률을 방지시키는 거. 를 방지시키는 게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목적으로 설정한 KPI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효율이 좋다 안 좋다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둘의 광고를 집행하는 목표 자체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배너 광고를 진행할 때는 유입과 브랜딩의 목적 그리고 온사이트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전환과 이탈률 방지의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혹시 어떤 업종들한테 조금 ADN 광고를 추천하실까요? 일단 ADN 광고가 잘 어울린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트워크 배너사에 어울리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를 물어보는 게 더 좋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배너 광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다, 뭐 포털 배너 광고다, 뭐 키워드 광고다, SNS 광고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느 업종에만 딱 어울려 이렇게만은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다만 항상 상대적인 부분인 것 같아. 이 배너 광고의 네트워크 배너 광고사의 특징은 일반 포털 사이트의 배너보다는 상대적으로 검수가 좀 낮아. 그렇게 막 타이트하지 않고 뭔가 막 딱 정해져 있는 툴에 맞춰야만 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배너는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어울릴 수 있겠지. 그리고 뭔가 내가 배너에 힘을 좀 많이 주고 싶어. 막 엄청난 뭐 할인율이 들어갔다던가 정말 눈에 띄게 뭔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또 네트워크 배너사를 좀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네트워크 배너사들 같은 경우는 뭐 언론 보도나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쪽에 좀 주력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포털 배너나 다른 배너 광고들보다는 나이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젊은 층을 겨냥한 업종들보다는
조금 나이대가 있는, 또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 직장인들, 뭐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런 분들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타겟군이 있는 업종들이 아무래도 네트워크 배너사에 조금 더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뭐 이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평균 통계치를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타겟팅도 좀 가능한가요? 물론이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배너사에서 제공되는 타겟팅들, 우리가 흔히 어디언스 타겟이라고 얘기하는 1차 타겟팅은 모두 가능해. 뭐 예를 들면 인구 통계 같은 거 있겠지. 인구 통계, 뭐 나이, 뭐 성별, 뭐 지역, 뭐 관심사 등등등등등등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리고 키워드 타겟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DMP 타겟팅도 가능해. 이 DMP 타겟팅이나 뭐 SKP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타겟팅들을 쓸 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뭐 SK라든지 KT라든지 핸드폰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주력으로 LG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력으로 갖고 있잖아. 이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 아니면 뭐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됐던 어떤 액션들, 뭐가 누가 구매를 했는지, 어느 뭐 매장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든 데이터를 요 두 가지로 합쳐서 요걸 타겟팅으로도 잡을 수 있어. 대표적으로 타겟팅을 잡을 수 있는 게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뭐 리타겟팅, 뭐 관심 정도, 뭐 아이 커버, 이런 것들도 모두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좀 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긴 한데, 나는 솔직히 네트워크 배너사를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ADN은 괜찮은 것 같아.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광고 시스템을 열어보거나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보더라도, 물론 뭐 어느 이제 업종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트워크 배너사들이 정해지는 기준들이 물론 있겠지만, ADN 같은 경우는 나는 꽤 신뢰를 하고 있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트워크 배너사 어차피 같은 구자에 같은 형태로 노출을 할 거면 네트워크 배너사를 봤을 때 ADN을 하는 것을 나는 좀 추천을 하고 있어. 실제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ADN 배너사들도, ADN 그 광고 매체들도, 광고주들도 데이터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고 배너 소재에 따라 나름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냥 전체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 괜찮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개인적인 거야. 네. 무조건 ADN 하라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클라이언트들한테 좀 더 ADN을 좀 적극 추천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ADN은 거듭 말하지만 좀 괜찮은 네트워크 배너사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 좀 강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사이트 마케팅이야. 이게 정말 생각보다 의외로 이탈률을 굉장히 많이 방지를 할 수 있어. 이게 물론 전화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명확한 답을 낼 수는 없겠지만, 이탈률은 확실히 한 번 더 멈칫하는 게 있어. 멈칫하다 보니 평균 뭐 이탈률이 뭐 90%다, 뭐 80%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적어도 5%에서 크게는 10%까지는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좀 이 온사이트 마케팅을 하는 이 매체사가 많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나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사이트 광고랑 네트워크 배너를 동시에 합성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 맞아요. 온사이트 마케팅이 굉장히 매력적인 매체인 것 같아요. 다만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게 그 데이터들을 종합하는 것들, 그리고 1차 타겟팅을 잡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타겟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네트워크 배너사들은 정확한 타겟을 잡을 수 없어. 100% 타겟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GFA 배너 광고라든지 카카오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1차 타겟군이 정확해. 내가 몇 살인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어떤 관심사를 하고 다니는지가 데이터가 항상 늘 축적이 되어 있단 말이야. 네트워크 배너사는, 자, 혹시 ADN에 가입해 본 적 있니? 주변에 ADN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주변에서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배너사들의 단점이 딱 이거야. 정확한 타겟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쿠키 값이라든지 이들의 행동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은 여자일 것이다. 이 사람은 남자일 것이다. 이 사람은 30대일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출해. 그렇기 때문에 타겟군이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물론 굉장히 시스템이 많이 발달이 됐고 지금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거의 근사치에 갈 수는 있겠지만 100%라고 말하지 못해. 그게 좀 유일한 네트워크 배너 광고사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제외하고는 ADN은 좀 괜찮은 영역인 것 같고 거듭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ADN의 효율적인 측면, 특히 이탈률의 방지, 그리고 내가 뭔가 주력으로 밀고 싶은 상품이 있어, 온사이트에서. 그럼 사실 이게 진짜 베스트 상품이 아니어도 내가 이게 베스트 상품이에요, 이달의 베스트입니다, 혹은 뭐 연간 제일 많이 팔린 상품은 이거입니다, 혹은 지금만 프로모션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들을 넣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특히 어떤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지 말고 일단 테스트 용도로, 적은 비용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테스트 용도로 한번 진행해 보면서 데이터를 쌓으면 조금 더 광고 효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ADN을 얘기해 주도록 할게. 거듭 말하지만 ADN은, 내가 ADN을 좋아하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야. 네. 모든 네트워크 배너사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들을 우리 브랜드와 접목시켰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이 마케터의 판단인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ADN이 좋다라기보다는 좋은 강점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일이겠지. 자, ADN, 온사이트 마케팅,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사라는 거 부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광고주들한테 얘기해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양세준 탐정이죠. 그래, 자네는 누구지? 표현경 대리입니다. 표연경이구나. 네.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지?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팀장님을 이렇게, 아니죠, 양코난? 양코난? 그래, 무엇이 님을, 궁금한가? 네. 저는 사실 그 네이버 패밀리 광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이버 패밀리 광고. 네이버 패밀리 광고는 기본적으로 DA 광고야. 배너 광고고, 이 배너 광고가 네이버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눠져 있어. 기본적인 설명부터 먼저 좀 해주면, 먼저 보장형이 있고, 그리고 성과형, 그리고 패밀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보장형과 성과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GFA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패밀리 광고도 일부는 GFA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 다만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GFA가 들어갈 수 없는 구좌들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혹은 어떤 풀스크린, 그러니까 좀 메인 배너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다른 점이 좀 있어. 조금 더 설명을 해줘 볼게. 이 패밀리 광고 같은 경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어. 4가지 정도. 첫 번째는 웹툰, 네이버 웹툰 알고 있지? 네. 그리고 스노우, 우리 사진 찍는 거. 스노우, 우리 사진 찍는 거. 이거 네이버 거야. 스노우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 페이, 요즘 많이 쓰고 있지. 그리고 밴드, 네이버 밴드. 요렇게 크게 4가지 형태의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네이버 패밀리 DA 광고라고 불러. 이 각각 웹툰, 스노우, 페이, 밴드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 형태가 나눠져. 뭐 풀스크린도 있고, PPL도 있고, 뭐 스토리형도 있고, 브랜디드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다. 이 안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저 그럼 하나 좀 더 궁금한 게, 아까 GFA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GFA랑 이 패밀리 광고랑 어떤 좀 차이가 크게 있는 건지. 이거는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 이 GFA 안에 이 패밀리 광고를 일부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구자가 완전히 달라. GFA는 이런 영역을 들어갈 수 없어. 물론 들어갈 수 있는 영역도 있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패밀리 광고가 GFA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이 GFA는 예산이 작아도 집행이 가능해. 근데 패밀리 광고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이 엄청나게 비싸.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이거야. GFA는 CPC나 CPM으로 진행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패밀리 광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CPM, CPT, 뭐 이런 식으로 정액제 혹은 클릭당 비용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과금 방식으로 이루어져. 물론 일부는 CPC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광고들이 이렇게 CPM이나 CPT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CPM이나 CPT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광고비가 비싸. 광고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그만큼 광고 형태, 즉 보여지는 광고의 구자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지. 대표적으로 웹툰 같은 경우는 웹툰에 들어가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크게 띠배너라든지 아니면 스토리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광고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얘네들 독점 구자야 이건. 그리고 스노우 같은 경우도 어플리케이션을 딱 켰을 때 키자마자 풀스크린 형태로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도 페이 안에 얼마를 제공해준다 혹은 리워드를 해준다 등등등에 대한 내용을 큰 구자로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도 밴드를 키거나 혹은 중간에 밴드 활동을 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크게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영역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밴드 안에서 좀 큰 구자를 가질 수 있는 밴드 광고의 일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반대로 우리가 GFA를 한번 볼까? CPC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작을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네이버가 이만큼 있으면 얘네는 요만큼씩 나오지. 요만큼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좀 크게 보는 건 물론 노출이 되는 구자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노출되는 영역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건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비싸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 근데 그럼 약간 모두가 예산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럼 좀 예산이 좀 적은 광고주에게는 이런 패밀리 광고가 좀 어려운가요, 진행이?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진행하기 좀 어려워.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 라인에 들어가는 광고를 들어가려면 아주 최소로 잡아도 최소 시작가 500 이상은 잡아야 돼. 그리고 이게 비딩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예약제가 될 수도 있고 미리 사전에 구자를 구매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런 광고들이기 때문에 광고가 크면 그만큼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좀 소액 광고주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그리고 밴드랑 페이는 잘 모르겠지만 웹툰이랑 스노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뭐 이커머스나 DB 업종이 들어가기엔 잘 안 어울리는 영역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여기는 잘 안 어울려. 나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거나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오히려 이런 패밀리 광고에 잘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밴드나 페이 같은 경우는 물론 커머스나 이런 데도 잘 어울릴 수 있기는 해. 그렇지만 구자 영역이 워낙 크기도 하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광고랑 비교해 봤을 때 그만큼의 효용 가치가 있나? 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물론 진행했을 때 좋은 데이터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최소 뭐 보장, 뭐 노출 이만큼은 30만, 뭐 50만, 100만은 보장한다. 혹은 뭐 CTR 몇 %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상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비용을 내면서 진행할 가치가 있을까? 물론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뭔가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업종이라고 했을 때는 과연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패밀리 광고는 주요 어떤 타겟팅 방식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안타깝게도 얘는 전면 배너 혹은 메인 배너라고 해서 내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GFA나 이런 데랑 비교해 봤을 때는 타겟팅 지정이 불가능해. 아예 불가한가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돼. 물론 세세한 뭐 타겟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일부는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타겟팅을 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을 키자마자 바로 광고가 그냥 나와버리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오고 누구한테는 안 나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다가 CPT라는 개념은 어쨌든 내가 시간당 비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내보낼 필요가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런 타겟팅을 지정을 한다? 굳이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해봐야 뭐 크게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 이 광고를 모든 24시간 내내 이 구좌에 내가 계속 노출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만 구별해서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나의 소비자, 내가 사업주라고 가정했는데 나의 소비자들의 패턴들은 새벽 시간대에 많이 봐. 특히 뭐 웹툰 같은 걸 보는데 새벽 시간대 잠이 안 오니까 뭐 웹툰 들어가서 조금 보다가 잠들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거기에 한 새벽 시간대 새벽 2시에 사겠다. 이런 구자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시간대 타겟팅은 가능할 수 있어도 이게 뭐 굳이 타겟팅이라고 볼 수 있나?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의 시간 타겟팅은 가능하더라도 나머지 타겟팅은 의미가 없어. 할 수 있더라도 안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이 패밀리 광고가 좀 브랜딩 하기에 또 하기에 효과가 좀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사실 이 패밀리 광고뿐만 아니라 이 메인 광고 형태로 큰 화면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DA의 목적은 노출이야. 그래서 이들에 대한 측정 방법은 뭐 전환율이라든지 뭐 클릭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노출량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한 30만 정도 보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뭐 한 40만, 50만까지 나오면 너무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밀리 광고의 목적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고 업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100% 브랜딩 목적으로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 물론 사람마다 달라. 내 말 정답은 아니야. 그렇지만 브랜딩 목적이 아무래도 크겠지.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봐도 아마 브랜딩 목적으로 이 광고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GFA랑 패밀리 광고랑 좀 어떤 걸 추천을 하시는지.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나는 GFA를 할 것 같아. 물론 목적에 다르고 KPI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패밀리 광고를 해야만 한다면 나는 페이 광고 정도만 진행을 할 것 같아. 왜냐면 밴드 광고는 GFA에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웹툰과 스노우 광고는 특수성을 띠지 않는 한 크게 좀 반응을 좀 얻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페이 같은 경우는 뭐 리워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 쪽에 관심이나 더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페이 광고는 나는 괜찮다고 봐. 하지만 페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엄청나게 많고 이미 다른 매체들을 다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어떤 플랫폼 내에서의 효율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패밀리 광고를 진행을 하겠지. 그렇지만 우리의 대부분 광고주 분들은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막 예산이 넉넉치가 않아. 그래서 그럴 경우에 효율적으로만 따져본다면 GFA를 먼저 더 선호를 할 것 같아. 물론 사람마다 달라. 업종마다 다르고 목적마다 다 다르겠지만 GFA 광고를 나는 더 선호할 것 같아. 그 GFA에서도 밴드 광고가 있잖아요. GFA의 밴드 광고와 패밀리 광고의 그 밴드 차이가 혹시 있나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밴드 광고는 SNS지, SNS. 밴드 혹시 써봤니? 밴드 써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약간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해. 그래서 막 이런 피드 글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FA의 일반적인 광고야. 근데 이 패밀리 광고의 밴드 광고는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크면 처음에 크게 풀스크린처럼 광고가 하나 나와. 그리고 뭔가 내가 밴드 내에서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중간중간에 중간 사이즈 혹은 큰 사이즈로 광고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 피드 안에 들어가 있는 광고가 아니라 새로운 창이 뜨면서 뭔가 보여지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그 둘의 예산 측정 방식도 다른가요? 당연하지. 여기는 CPC 개념인 거고 여기는 풀스케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금 방식이 CPT로 보통 진행을 많이 하지.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지.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메인 광고들은 비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약간 패밀리 광고 그러면 집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는 이거는 뭐 GFA든 뭐 패밀리 광고든 뭐 다른 뭐 네트워크 배너든 SNS든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소재가 제일 중요하겠지.
소재가 제일 중요해. 더군다나 여기 패밀리 광고들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많아. 그리고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물론 검수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픽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영역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 상대적으로 좀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배너다 보니까 배너를 막 여러 개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 돌려가면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소재 하나를 만들 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닫기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지. 그래서 내가 뭔가 뭐 할인을 한다던가, 혹은 뭐 이런 그랜드 오픈을 했다던가, 이런 명확한 핵심 포인트들을 딱딱딱 집어줘야만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반응이 없더라도 머릿속에 기억하게 남기는 거지.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뭐 90% 할인한다 그랬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 풀스크린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광고들은 한 번씩 봤을 거야, 분명히. 그치만 뜨면 그냥 바로 X를 누를 확률이 높지. 그게 일반적으로 배너의 소재가 눈길이 많이 안 가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사실상 일반적으로 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큰 메인 광고들을 진행한 이력들이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광고를 진행하는 소재와 비슷하게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이 배너가 노출되는 순간에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자, 여기까지 패밀리 광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패밀리 광고를 진행하는 광고주들이 좀 많이 없어. 냉정하게 얘기하면 많이 없고, 들어갔던 광고주 분들만 계속 들어가지 신규 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아. 아무래도 광고 비용도 있고 어떤 계제 위치나 구자 자체가 좀 흔하지 않은 구자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지. 근데 상대적으로 브랜딩 효과를 누리거나 어떤 내가 IMP, 노출량을 많이 가져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 구자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 이게 뭐 시간대마다 어떤 타이밍에마다 시즌마다 가격이 좀 달라지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는 순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럴 때 좀 활용해서 이런 메인 풀스크린 광고를 한번 진행해서 데이터를 보는 것도 광고주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왜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메인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영역들은 너무나도 많거든. 어떤 테스트를 보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도 광고를 진행했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패밀리 광고들, GFA뿐만이 아니라 패밀리 광고 영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배너 광고도 많이 공부해서 패밀리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마케터가 되세요.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안녕. 감사합니다. 누가 질문 소리를 내었는가? 접니다. 저는 컨설팅 본부 1팀 최강식 마케터입니다. 최강식이라 이름이 매우 특이하고. 맞습니다. 자네는 어떤 일로 나를 찾았지? 요즘에 좀 DB 업종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아서 DB 업종. 네, 조언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그래, 무엇이 궁금한고? DB 업종이 뭐예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 광고상에서 크게 두 가지 업종으로 좀 나눠질 수 있어. 하나는 이커머스 업종, 네. 그리고 DB 업종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네. 이 DB 업종이라 함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라고 말하면, 나는 사실 쉽게 그냥 얘기해, 뭐 여러 가지 뭐 정의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인정보라고 생각해. 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고, 네.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 돈이 들어가지 않는 업종들을 DB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렌트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이런 등들이 있겠지. 이런 데는 보통 광고를 진행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하지 않아. 그렇죠. 병원을 가서 내가 상담 문의를 남기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에 결제를 하지, 네. 온라인상에서 바로 결제하지 않아. 이렇게 개인정보, 본인의 어떤 정보를 남길 수 있는 상담란 혹은 질문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들을 보통 DB 업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 그러면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추천하시는 매체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DB 업종에 추천하는 매체. 네. DB 업종. 사실 DB 업종에 어느 매체가 딱 어울린다, 뭐
이걸 해야 좋다, 이걸 하면 안 좋다, 이걸 정확하게 막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 다만 조금 전체적인 평균 기준으로 본다면 DB 업종은 일단 SA 영역이 굉장히 좀 강해. 광고를 집행을 할 때 광고 비용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애들이 SA 영역이야. 이커머스랑은 다르게 DB 업종은 대부분 본인이 먼저 희망하는 희망 순위가 훨씬 높아. 뭐 예를 들어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든지, 내가 어디가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네.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차를 빌려야 돼. 이렇게 니즈가 훨씬 더 강한 업종이 DB 업종이야.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해서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단 최초의 기반의 광고를 기준으로 잡는 게 검색 광고야.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뭐 구글이든 어느 영역에서든 SA를 먼저 기반으로 두고 가고, 그리고 좀 DB 업종 중에서도 가격이 좀 부각되는 DB 업종들이 있어. 실제로 그 금액을 내는 건 아니지만 뭔가 가격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예를 들어 창업이라고 가정하면 창업에서는 뭐 가맹 비용이 얼마, 숫자가 표현되는 것들, 네. 아니면 뭐 월 매출액이 얼마, 이렇게 숫자가 표현되거나, 뭐 병원 같은 경우도 뭐 일반 시술이 뭐 얼마다, 뭐 50% 할인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네. 숫자가 들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DA도 많이 진행을 해. DA도 보통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DB 업종 뭐 부동산이나 뭐 아니면 뭐 법률 관련돼 있거나 이런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DA를 할 때 메인급 DA를 많이 해. 뭐 부동산 같은 것들은 뭐 세대수도 많이 구해야 되고, 법률 같은 경우도 뭔가 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확 모든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메인급 DA,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넷을 딱 틀었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더라도 배너 광고가 보이는 메인급 DA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커머스 업종보다는 DB 업종이 광고 비용이 훨씬 더 높아.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추가로 진행한다면 바이럴 정도? 바이럴. 왜냐면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DB 업종은 후기성 혹은 정보성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광고를 통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세 내용을 봐야 되고, 실제로 뭐 사용한 사람들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것처럼 뭐 카페나 이런 데처럼 바이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보나 후기를 얻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물론 뭐 SNS도 진행을 할 때도 있고, 동영상 광고도 진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광고도 많이 진행을 해. 그치만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애들은 SA, 그리고 숫자가 좀 들어가는 업종들이 하는 게 좀 DA, 그 중에서도 좀 특정 업종들은 메인 DA를 많이 들어가고, 후기성이나 정보성을 가질 수 있는 바이럴,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필수 요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전문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SA 부분 최상단을 항상 노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작은 DB 업종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큰 브랜드를 제치고 고객들을 좀 끌어모을 수가 있을까요? 저 아주 좋은 질문이야. 사실 이 DB 업종의 광고비가 비싼 이유가 검색 광고 때문이야. SA 때문이거든. SA가 왜 높냐면 여기에 경쟁 구도가 워낙 심화되어 있다 보니까 입찰가가 너무 높아. 정말 입찰가가 엄청나게 높아. 특정 업종, 뭐 기계 관련돼 있는 DB 업종 같은 경우는 키워드당 10만 원이 넘어가는 게 넘는 애들도 있어. CPC 자체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SA 경쟁 구도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광고비가 비싼데, 질문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게, 그럼 나는 이만큼의 광고비를 쓰진 못하겠고, 네. 근데 어느 정도 나의 광고나 이런 홍보들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된다. 대기업들보다 뭐 더 큰 기업들보다 잘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광고를 쓸 때 많이 쓰는 전략이 키워드를 쪼개는 방법이야. 키워드를 되게 많이 쪼개놔.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키워드를 잡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뭐 렌트카에 관련된 있는 업종을 하고 있어. 여기서 키워드를 잡으면 뭐 렌트카 가격, 뭐 서울 렌트카 뭐 괜찮은 곳,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뭐 20대 초반 남자 K5 렌트카,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쪼개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 대상에게 정확하게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게끔. 뭐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제주도 놀러 가서 빌리면 좋은 렌트카. 뭐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가 길어지고 검색 수가 당연히 적겠지. 클릭률도 당연히 높지 않을 확률이 높아. 그치만 이렇게 연관성이 굉장히 높게 키워드를 많이 쪼개 놓는 거야. 지금 여기 렌트카 기준으로 보면 차량으로만 쪼개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지. 그쵸. 키워드 자체가. 네. 그리고 뭐 어디 지역에 따라 또 붙여질 수 있고 뭐 나이대에 따라 또 붙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입찰가 경쟁은 무의미해. 왜냐면 정말 SA 광고를 높게 쓰시는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한 5억 정도 잡아. 최소 한 달 광고 집행 비용. 보통 1위 혹은 2위에서 기준으로 왔다 갔다고 한다고 했을 때. 뭐 물론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최소 억 단위 이상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말했던 뭐 병원, 뭐 법원, 아니면 뭐 렌트카 뭐 이런 데 등등등등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가 보통 억 단위가 다 넘어가는 광고주야. 근데 항상 이렇게 광고 비용을 쓸 수 없잖아. 모두가 그렇게 쓸 수 없잖아. 네. 그런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특정 키워드들을 쪼개서 적은 입찰까지만 상순위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한 뭐 5개 정도 나와 검색하면 이 중에 1등 해봐야 뭐 한 1,000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10만 원짜리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키워드를 많이 쪼개거나 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어떤 특정 어떤 류에 따라서 뭔가 강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렌트카를 하지만 우리 회사에는 뭐 산타페가 엄청나게 많아. 되게 깨끗하고 차도 되게 좋아. 그러면 배너 광고에 산타페 렌트카로 특성화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아 맞죠, 산타페 뭐 되게 괜찮은 렌트카 회사 있다 그랬는데 라고 해서 산타페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여기다 넣어 놓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배너 광고로 만들어 놓고 다시 검색해서 들어와서 전환을 일으킬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인 거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DA 광고비랑 SA 광고비를 포함해 봐야 이렇게 상위 입찰가에 비딩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하면서도 조금 더 효율을 끌어올 수 있겠지.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써. 근데 뭐 이제 업종마다 다르고 광고 비용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서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DB 업종의 전략은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 한마디로 큰 브랜드들과 경쟁하지 않고 약간 작은 업종들은 세부 키워드를 먹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잘 이해를 했어. 이게 이 입찰가 비딩이라는 건 그냥 현직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붙을 거면 제대로 붙어야 돼. 계속 싸울 거면 계속 싸워야 되는데 하다가 내가 광고비가 없거나 혹은 뭐 예산이 좀 초과가 되거나 해서 내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네. 사실 얘는 플러스 요인이 훨씬 더 높아져.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기랑 했는데 해볼 만하네? 라고 하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던가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러면 작은 DB 업종 같은 애들에게 추천하는 광고 매체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작든 크든 크게 상관이 없고 앞서 말했던 요런 영역의 애들은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야 되되 네. 비중을 어디 싣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좀 작은 업종이라고 하면 사실 물론 최종적으로는 SA에서 모든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겠지만 1차적으로는 앞에 말했던 이 전략 중에 두 번째 전략 배너 광고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광고비는 좀 절감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알리는 상황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브랜드를 노출한다기보다는 내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을 먼저 노출시키는 게 혹은 뭐 가격적이나 아니면 뭐 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거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DA 영역에 각인을 시켜서 다시 검색 광고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전략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상대적으로 DB 업종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보다는 배너 광고가 광고비가 훨씬 더 저렴해. 훨씬 저렴해.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정도를 광고비를 한다 라고 가정하면 DA 광고에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검색 광고에 3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 정도 비율로 가져가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DB 업종의 검색 광고를 들어갈 때는 난 네이버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 네이버는 입찰가가 너무 비싸. 너무나도 비싸. 아예 정말 아무리 키워드를 쪼개도 또 다른 좀 광고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업종들이랑 또 비딩이 붙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나는 현저히 너무 적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차라리 카카오나 아니면 구글을 통해서, 특히 구글 쪽 같은 경우는 이 입찰 비딩 자체가 조금 알고리즘으로 좀 형태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찰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타겟군들한테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DB 업종은 좀 구글 그리고 특정 타겟을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 DB 업종에서는 좀 잘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 혹시 그러면 당근이나 숲 이런 그 새로운 광고 지면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광고 매체들은 추천하시나요? DB 업종에서? 이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종과 광고 비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는 숲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 일단 DB 업종과 별로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고 노출이 된다 한들 각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 다만 당근 광고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커머스 업종보다 DB 업종이 훨씬 더 잘 먹혀. 왜냐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이고 네. 좀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근이 상대적으로 반응도가 DB 업종이 괜찮아.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 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거의 일반 배너 광고, 여기 내가 말했던 이 배너 광고 있잖아. 네. 100만 원을 광고비로 쓴다고 했을 때 여기서 70에서 80만 원 정도를 쓸 거야 라고 말을 했지. 이 안에서도 또 쪼갠다면 당근 비용은 한 50% 정도만 50% 이상 가져가도 나는 괜찮다고 봐. 이거는 물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정답이 아니야. 네. 그러면은 DB 업종은 약간 블로그 운영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좀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앞서 내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DB 업종은 블로그가 나는 필수라고 생각해. 왜냐면 정보성이 있어야 돼. 정보와 후기가 있어야 돼. 항상 정보 후기. 물론 이커머스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이커머스 업종의 바이럴, 그러니까 뭐 블로그 같은 경우들은 대체로 어떻게 썼을 때 뭐가 보여졌나, 혹은 실제로 뭐 이렇게 되나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데 DB 업종은 일단 정보가 많이 없어. 업종들 자체가. 난 사실 법률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의뢰를 맡기겠지. 그렇죠. 병원 내가 그냥 증상은 이런 게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병원을 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보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싶어 해. 정보를 습득하면 내가 조금 더 DB 업종에 어쨌든 뭔가를 맡겼을 때 좀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말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좀 보여지거든.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그게 강해. 좀 재밌는 예를 들자면 핸드폰 같은 거 사러 갈 때. 네. 옛날에 유행했던 뭐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블로그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지. 정보를 넣어놓거나 실제로 썼을 때 이런 불편함이 없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좋더라. 이런 내용들은 알고 매장을 방문하셔야 뭔가 더 혜택을 받는다. 뭐 눈탱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넣어놓지. 다만 이것도 함정이라면 함정이겠지만 이 블로그에선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아. 가끔 정말 우린 정말 깨끗하게 합니다 하고 정말 다 오픈하시는 경우들의 광고주가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진상을 많이 만날 확률이 높아. 저 이거 보고 왔는데요, 아는데요, 막 약간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보성과 후기성 그리고 신뢰성을 주되 모든 내용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조금 세분화해서 여러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광고에 효율적이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팩트는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좋아. 앞에 두서나 이런 말들이 이것저것 많아버리면 사실 그 사람들의 가독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탈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팩트를 앞에 찍어두되 뒤에 내용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DB 업종은 사실 블로그, 뭐 카페, 뭐 이런 커뮤니티 라인들에서는 거의 광고를 진행할 때 필수 요건이라고 봐야 돼. 또 궁금한 게 있니? 오늘 없습니다. 오늘 팀장님 덕분에 DB 업종 아주 꿀팁 다 받아갑니다.
DB 업종에 대한 모든 내용을 얘기하면 사실 오래 걸려. 한 3일 걸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DB 업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그리고 반드시 진행해야 될 매체들 그리고 비딩에 대한 중요성 아니 혹은 광고에 대해서 어떤 것들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해봤는데 항상 말하지만 내 말이 정답이 아니야. 지금 보통 업종마다도 너무 다르고 정말 뭐 병원과 뭐 렌트카 이런 건 너무 다르잖아. 전혀 색깔도 너무 다르고 타겟 자체군도 너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업종에 맞게 어떤 매체를 선택하고 비중을 얼마나 나눌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정답 아니야 이거. 네. 이것만 갖고 팩트로 생각하면 안 돼. 네. 블로그 안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전체적인 DB 업종의 평균을 계산해 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이 진행하는 매체들은 이런 거고 이런 특장점들이 있다.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DB 업종에 대해서 많은 걸 더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야. DB 업종은 광고비를 많이 써. 그러니까 항상 신중해야 되고 네.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많이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궁금한 거 다 풀렸니? 네. 다 그럼 DB 업종의 풀렸습니다. 교육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